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제외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서 정부의 해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배상안을 계기로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 55.1%의 투표율을 기록한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여당 화합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해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거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3, 4월 중으로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해상 전략무기 시험을 미국이 격추하면 선전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다음 주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던 차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구청은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밤사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초청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 26일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며 70년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빈 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 국빈 초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이 이루어지고 백악관 바로 옆 영빈관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확장 억제를 비롯한 국방 안보와 각종 경제 안보 이슈,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혀 확장 억제 공약이 핵심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국빈 방문에서 미국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설은 국빈 방문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미국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케빈 메카시 의장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해법은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공개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법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통해 8만 3천여 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의 9.7%인 92억 원이 지난 2007년엔 역시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에게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에서 배상했다는 겁니다. 1965년 합의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배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도 우리 지갑에서 충당했던 이유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경제계,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 대신 조속한 매듭, 빠른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한일 문제가 이미 성역이 된 상황에서 눈앞에 지지율이나 반발, 위험 부담만 따져서는 5년이 지나도 결국 못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지도자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덩달아 한일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오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일본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한일 정상은 이르면 다음 주 서둘러 만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칭 도쿄 선언을 통해 새 시대, 새 출발을 알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로써 이번 달 한일 회담에 이어 다음 달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회담, 5월에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시간표의 윤곽도 완성됐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물꼬로 한미일이 따로 또 같이 잇따라 만나는 건데 이 삼각 공조 체제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정례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나온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정례화하고 각 분야 강용 장관 차원의 정례 모임도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같은 환경권에 놓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 마약 등 국제범죄에 대한 한일 공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쟁 범죄 면죄부를 준 계묘 늑약이라는 야권의 맹공에 국민의힘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현 정부가 해냈다며 맞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계묘늑약, 최악의 국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에 묻지마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상처를 헤집는 2차 가해이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것인지 모를 국가 포기 정책이란 겁니다.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2번 헤집는 계묘 늑약과 진배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뼈아픈 과거사를 팔아넘긴다는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엄호에 나섰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폭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했다며 대승적 결단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야권의 공세를 죽창가로 일축하면서 이번 해법은
과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기조를 계승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극한대치 정국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모바일 ARS 투표가 당대표 선거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데 후보들은 투표율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55.1%입니다. 전체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가운데 46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지난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의 45.36%보다 9.7%포인트 높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데 당권 주자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고리로 협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당대회와 별개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개입 의혹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건데 천하람 후보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문제점은 명확히 지적해야 하지만 전당대회 불복이나 과격한 투쟁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에 김기현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관이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막장 내부 총질이라는 거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후보직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작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집권 여당 대표의 정책 비전보다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됐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적잖은 가운데 이제 치열했던 선거 전에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와 오늘 새 대표가 결정될지 아니면 1, 2위 후보 간 결선을 또 치를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중론에서 입장을 바꾼 건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까지 더해 이른바 쌍특검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미온적이던 정의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했지만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황당한 말만 들었다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 등의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이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입장.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69석에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반면 정의당은 먼저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 범위를 두고도 양당 입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주가 조작 의혹 하나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추천을 어느 당이 하느냐를 두고도 견해차가 있는데 이는 접점 모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상 특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240일가량. 쌍특검을 개문 발차하자는 민주당과 신중론을 내세우는 정의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정치 자금이 절실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첫 공판에선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조직을 운영하며 정치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금 수수 목적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 대장동 일당과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에게서 428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법적 문제로 전달이 지연됐고 유 전 본부장이 일단 20억 원 규모 돈 전달을 제안한 것이 이번 범행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이 전체 391줄 가운데 범죄 사실은 56줄에 불과한 용두삼이라며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 동기 설명이 불분명한 투망식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본인도 검찰 관계자가 정성호 의원의 구치소 접견을 증거인멸로 몰아 언론에 흘렸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수사에 협조한 유 전 본부장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는 대략적인 일시도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 협조로 추가 구속을 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법정에 설 사람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허위 사실로 죄를 떠넘기려 한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해서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으며 특히 기술적인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시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애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다만 아들은 노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첩보로 확인된 바가 없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 유학 손짓을 보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듯했던 중국이 정찰풍선 사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노선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늑대 외교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장 전광판에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주미 대사 시절부터 늑대 외교 강경파로 꼽히던 인물이 토끼처럼 순한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I wish the Chinese and American people a prosperous year of the rabbit and a bright future. 2월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꾸준히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찰풍선 사태란 암초에 부딪히면서 이런 유화 기조에 다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전략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에선 작심하고 미국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标榜自由开放，实际上拉帮结伙，搞各种封闭排他的小圈子。 미국을 승냥이와 늑대에 비유하면서 중국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当豺狼当道，恶狼来袭时，中国的外交官必须与狼共舞，保家卫国。 타이완 문제는 레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헌법 조문을 직접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 친 부장의 말은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비난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정책을 늑대 외교로의 회귀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U를 향해서는 항상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미국의 중국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태 변경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미중 관계에 있어 미국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불퇴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동부 격전지에선 러시아 장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비무장 포로를 러시아가 처형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이라고 말하자 총소리가 들립니다. Сьогодні з'явилося відео, як окупанти по-звірячому вбили воїна, який хоробро сказав їм у вічі «Слава Україні».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의 추가 증거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함락 위기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전황이 다시 안개 속에 빠지자 러시아 국방장관이 점령 의지를 보이며 군 독려에 나섰습니다. Этот город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узлом обороны украинских войск на Донбассе. Взять его под контроль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глубь обороны ВСУ.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불이 나게 단속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흐무트의 병력 증강을 지시하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격전지 부울레다르에선 러시아 고위장교들이 사령관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부울레다르에서 진격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제155여단이 하루 평균 300명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전차 등 장비 손실이 커 추가 공격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예비군이 총기와 산만으로 우크라이나 거점 공격 명령을 받는 등의 이유로 최근 러시아군 사이에서는 각종 동요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리던 학원버스에서 불이 나 타고 있던 유치원생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긴급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빠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름 2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던 차 앞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아니라 차가 많이 다녀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 측은 하수관 틈에서 오랫동안 물이 새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갔기 때문으로 보고 밤새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지복구한 다음에 저희가 CCTV 보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중장기 조치 계획은 그때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시커멓게 탄 버스에 재차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로를 달리던 학원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유치원생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뒤쪽에 있는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대전 유성구 금탄동 한 축사 관리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주인이 화재 신고를 했고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이에 피해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는 등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가고도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군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는 한 달 전 전학을 가기 위해 옆 동네로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가해자와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여기 이사를 온 상태예요. A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서 몸을 보여달라는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어 보낸 딸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를 내렸지만 작은 학교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마주치고 그 아이를 목격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중학생 아들을 둔 B씨는 새 학년 시작과 동시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들은 동급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가해 학생은 등교 정지 15일이 끝나고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툭 부딪혀서 장난인데 실수인데 하면 또 이 아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쉴 수가 없어요.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여전히 폭력에 시달릴 수 있는 불안한 공간입니다. 지금 많이 무섭고 그냥 뭐 덩치가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얼굴부터 보는 습관도 좀 생겼고 그래서 교실 밖에는 그냥 거의 안 나가고. 제도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도망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YTN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문화 지원도 한부모 가정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이주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애들 다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제 얼굴에다가 침 빗대면서. 그러나 A씨가 홀로 한국 국적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컸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집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우리 국적이 아니어서 한부모 여성 주거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있었던 집이 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딸이 내 집에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민을 왔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이주민 여성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민이자 여성 그리고 한부모라는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들을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만 언급하는데 이러다 보니 정작 청소년과 미혼모 등으로 세분화한 한부모 여성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제외되는 겁니다. 다문화 지원 제도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제도이거든요.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이주 여성이 한국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 제도가 없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비자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연장되지 않아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혼인 단절 비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비자가 나와서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하에 움직이는 센터들은 대부분 그런 한국어라든가 컴퓨터 문화 교육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폭력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그런 분들을 더 좀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YTN 강민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전과는 달리 최종 기준금리 수준의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달에 한 번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포함해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거로 해석되는데요.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감속해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하지만 이후 나온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아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밟을지 그로 인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상원은행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전의 5%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최종 금리가 6%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노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가 14억 2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는 9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비싼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랐던 거였기 때문에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9억 9,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이 뒤섞여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2억 원대인데 중위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출받은 사람이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 가격을 대출자 연 소득으로 나눈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14.5에서 4분기 13.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13.4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에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지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숨고르기 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긴 했지만 경기 둔화에 위축된 거래 심리 회복이 단기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를 산출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대상 표본 수를 늘린 점도 수치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소통을 시작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또 한일 간의 전략협의 채널 복원을 모색하는 등 냉각됐던 한일 관계 복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15명. 외교부는 판결금을 지급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과 함께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해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그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15명이 받게 될 판결금과 지원이자는 약 40억 원. 다만 피해자 측 2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하는데 대상은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16곳이 거론됩니다. 각종 전략 협의 채널 복원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상화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차관급 전략 대화가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과 전 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로 2005년 시작됐지만 2014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일 외교국방부의 2+2 형식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열렸지만 2018년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복원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쪽짜리 강제징용 해법이란 비판 여론이 여전해 한일 관계 복원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번 달과 다음 달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의 후계자설과 관련해 4대 혈통세습의 당위성을 각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주의 띄우기 의도의 배경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조기 부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후계 지침이나 선전 동향도 없기 때문에 4대 혈통 세습 당위성 각인 목적이 가장 높은 것이고 유력한 김주의 띄우기의 동기라. 김주혜가 정규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이 평양에서 홈스킬링을 하고 있고 승마, 수영, 스키 등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승마 관련돼서는 김주혜가 실력이 아주 좋아 김정은이 흡족해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훔친 차량을 몰던 10대들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된 이들은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망가진 승용차를 버려두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선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한 차량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나들목으로 빠지기 위해 갓길로 이동한 승용차는 출동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제지할 새도 없이
경찰차와 가드레일 틈을 비집고 들어가 도주합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순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하며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나들목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고 경찰차 등 차량 8대가 파손됐습니다. 차를 놔두고 바로 램프에서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영화에 나오냐. 저희들이 이제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잡고 보니 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16살 A군 등 10대 3명이었습니다. A군 일행은 전남 순천에서 차를 훔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담양까지 갔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상을 내고 보조 차량 입항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차량 보니까 도난 차량이에요. 추격을 한 거면 그게 한 30km 돼요. 경찰은 A군 일행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유아인 씨의 주거지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유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지름 2m, 깊이 1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지나가던 차량의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용산구청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하고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하수관 사이틈에서 오랫동안 물이 새면서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간 거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미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사우디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회담에 이어 이번 칼리드 장관 방안으로 두 나라 국방 방산 협력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 확정됐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배움 활동을 제공하는 이른바 시니어 초등학교가 울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지자체가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입학식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지만 마음 많은 청춘인 60살 전후 시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즐겨 입는 보라색 점퍼까지 교복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박수를 치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띈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교 신입생. 중년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에서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첫날에 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으로 첫 신입생 140명을 모집했습니다. 역사 같은 일반적인 교육 분야는 물론이고 모델 교육 같은 전문 분야도 준비됐습니다. 또 재능을 살려 봉사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과정도 마련됐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 같은 여가 활동도 열립니다.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상식 그리고
퇴직 후에 이분들이 친구들과 벗들과 사귀면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젊었을 때 일자리를 찾아 울산에 온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 후 고향을 찾아 떠나는 상황. 시니어 초등학교는 은퇴한 직장인이 지역에 계속 뿌리내리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에 자기의 기능을 제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일원으로 울산의 시민 인원으로 계속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시니어 초등학교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신입생을 받은 시니어 초등학교가 은퇴한 세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초를 닦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모바일과 ARS 투표 결과를 취합해 발표하는데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결선 투표를 통해 12일 최종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여당 화합 메시지를 전할 거로 보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와 의회 등을 만나는데요. 정부는 우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요구 조건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가 30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파리 오페라 발레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작품 지제를 무대에 올리는데요. 이는 1993년 세종문화회관 공연 이후 처음으로 30년 만에 내한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호미곤면에 있는 국립등대 박물관 인근 소나무 숲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33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봄 들어 날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6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한 중서부와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겠는데요. 서울도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도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7.6도, 대전 8.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서울 17도, 대구 23도,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